안녕하세요. 오늘은 1987년 대한민국 사회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오대양 집단 사건에 대해 심도 깊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비극을 넘어 사이비 종교의 어둡고 잔혹한 단면, 그리고 인간의 나약한 심리가 어떻게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충격적인 사건의 배경과 전개 과정, 남겨진 수많은 의문점들을 면밀하게 짚어봄으로써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현재에도 여전히 경각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역사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대양 집단 사건은 1987년 8월 29일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북리에 위치한 오대양 공예품 공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날 이른 아침 평소처럼 출근했던 공장 직원은 평소와 다른 묘한 침묵과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공장 내 식당 천장에서 벌어진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대양의 대표인 박순자와 그녀의 직계 가족, 그리고 그녀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던 종업원 등 총 32명의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시신들은 마치 겹겹이 쌓아 올린 듯이 좁은 공간에 얽혀 있었으며 그들의 손과 발은 스카프나 네일을 찢어 만든 조악한 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을 처음 목격했던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광경은 인간이 상상하기조차 힘든 끔찍한 모습으로 마치 지옥도를 연상케 할 만큼 참혹하고 비인간적이었다고 합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은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대한민국 사회는 엄청난 충격과 깊은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궁금해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끔찍하고 비극적인 사건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사건의 중심에는 박순자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1939년에 태어나 광주 S여중과 대전 D여고를 졸업한 겉보기에는 지극히 평범한 학력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1984년 5월 그녀는 대전에서 오대양이라는 이름의 회사를 설립하며 자신의 숨겨진 그리고 광적인 면모를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민속 공예품 제조 및 수입품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평범한 기업으로 포장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시한부 종말론과 강력한 세뇌를 기반으로 한 사이비 종교적 성격이 매우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자신을 오대양을 지배하고 앞으로 전 세계를 주관하게 될 특별한 사람이라고 공공연히 공언하며 신도들을 현혹했습니다. 그녀가 직접 지은 오대양이라는 이름 자체도 이러한 자신의 광적인 믿음과 세계, 지배에 대한 망상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대양은 설립 초기부터 매우 공격적인 마케팅과 사업 확장을 통해 빠르게 몸집을 불려나갔습니다. 민속 공예품 사업은 예상치 못하게 큰 성공을 거두어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1988 서울 올림픽의 공식 협력 업체로 지정될 정도로 대외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오대양의 외부적 이미지를 매우 긍정적으로 만들었으며 많은 대중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오대양은 유치원, 양로원, 고아원 등 다양한 사회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대외적으로는 모범적인 기업이자
사회 공헌에 앞장서는 단체로 비춰졌습니다. 이처럼 화려하고 성공적인 외면은 박순자의 강력한 카리스마와 뛰어난 조직 운영 능력을 더욱 부각시키는 요소로 작용했으며, 이는 신도들을 더욱 깊이 빠져들게 만드는 기제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대양의 화려한 외면, 뒤편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행태들이 은밀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신도들의 자녀들을 친자식처럼 고아로 위장하여 다른 신도들에게 강제로 입양시키거나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세뇌 교육을 실시하는 등 끔찍한 방법으로 신도들을 통제했습니다. 그녀는 신도들에게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하고 공동생활을 강요했으며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했습니다. 심지어 부부 신도들에게는 각방을 쓰게 하고 금욕 생활을 강요하는 것은 물론 외부로의 외출조차도 엄격하게 금지하는 등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와 존엄성을 철저히 짓밟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통제는 신도들의 자율성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완전히 박탈했으며, 오직 박순자의 명령만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신도들은 점차 스스로의 판단 능력을 상실하고 박순자의 허수아비로 전락해 갔습니다. 오대양을 파국으로 이끈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바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 문제였습니다. 박순자는 사업 확장을 명목으로 주변 지인들과 신도들로부터 거액의 사채를 끌어모았습니다. 그 총액은 무려 170억 원에 달했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1980년대 후반의 물가를 고려하면 오늘날의 수천억 원에 해당하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이렇게 모은 돈을 사업에 제대로 투자하거나 갚기는커녕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원금 상환을 요구하면 오히려 폭행을 가하거나 감금하는 등 엽기적이고 폭력적인 행각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채권자들은 오대양의 합숙소에 강제로 감금되거나 협박과 폭행에 시달리며 공포에 떨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해결할 수 없는 자금 문제는 결국 오대양을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 결정적인 씨앗이 되었습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박순자는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완전히 단절하고 신도들을 더욱 강하게 통제하며 자신들만의 폐쇄적인 세계에 갇히게 만들었습니다. 외부의 압박이 커질수록 내부의 결속을 가장한 억압은 더욱 심해졌고, 이는 비극의 전조였습니다. 사건 당일인 1987년 8월 29일 공장 식당 천장에서 발견된 32구의 시신은 당시 상황에 대한 수많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시신들은 좁고 비좁은 공간에 겹겹이 쌓여 있었고, 모든 시신의 손과 발은 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이 사건을 집단 자살로 잠정 결론 내렸지만, 이러한 현장 상황은 타살의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32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동시에, 그리고 이처럼 신체 부위가 묶인 채로 자살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자살을 결심했다면 왜 이처럼 고통스럽고 부자연스러우며 집단적으로 보이는 방법으로 죽음을 택했을까요? 현장 상황은 자살로는 설명하기 힘든 여러 의문점들을 남겼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강요되거나 살해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끔찍한 현장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에는 명확한 원인과 경위가 밝혀지지 않아 수많은 의혹과 루머만이 증폭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991년 오대양 신도였던 김도현 등
6명이 경찰에 자수하면서 사건의 베일에 쌓였던 일부 의문점들이 비로소 해소되는 듯 했습니다. 이들의 충격적인 진술에 따르면 오대양 총무 노순호, 기숙사 가정부 황숙자, 육아원 보모 조재선 등 3명이 이미 집단 자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살해되어 안매장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오대양 내부의 엄격한 계율을 어겼다는 이유로 박순자의 직접적인 지시 아래 잔인하게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이 진술은 오대양 내부에서 벌어진 잔혹한 폭력성과 박순자의 절대적이고 폭압적인 권력을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신도들의 생명마저도 박순자의 통제 아래 있었음을 보여주는 끔찍한 증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수자들의 진술로 인해 오히려 타살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심화되었습니다. 당시 사이비 종교 문제의 전문가이자 연구가였던 탕명환 소장은 경찰의 성급한 발표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32명의 사망자 중 이경수 1명만이 나머지 30여 명을 차례로 목 졸라 죽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탁 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32명이라는 엄청난 인원이 모두 가사 상태여야 하는데 건장한 남성 1명이 30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차례대로 목 졸라 죽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한 시신들이 발견된 형태로 보아 외부에서 개입한 제3자가 이들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며 타살 의혹을 강력하게 제기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으며 사건의 미스터리를 더욱 깊게 만들었고 경찰 수사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오대양 사건은 단순한 집단 자살 사건을 넘어 여러 복잡한 논란과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그중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는 구원파 배후설입니다. 구원파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이끌던 종교단체로 오대양 사건과의 연관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오대양과 구원파 사이에 거액의 자금 거래가 있었으며 박순자가 구원파로부터 사업 자금을 빌렸다는 구체적인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사건의 복잡성을 더욱 심화시켰고 진실 규명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3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구원파 배후설을 포함한 여러 핵심적인 의혹들은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은 채 미완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진정한 배후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낳았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언론은 경쟁적으로 선정적인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자극적인 제목과 과장된 내용은 대중의 호기심을 극대화했지만 동시에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본질을 흐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언론의 과열된 보도 경쟁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방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부 정치인들은 이 비극적인 사건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거나 상대편을 공격하는 데 이용하려는 추악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건의 본질적인 원인 규명이나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추모, 그리고 사이비 종교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비판이 강력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언론과 정치권의 무책임한 태도는 사건의 아픔을 더욱 키웠습니다. 결국 오대양 집단 사건은 3차례의 대대적인 재수사 끝에
경찰은 최종적으로 집단 자타살이라는 다소 모호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박순자와 일부 핵심 신도들이 자살을 계획했으며 그 과정에서 이경수 등 몇몇이 다른 신도들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들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미제 사건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특히 32명 시신의 손과 발이 모두 묶여있던 점, 외부인의 개입 가능성, 그리고 천문학적인 거액의 사체 문제의 실체 등은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점들은 경찰 수사의 한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사건의 진실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대중의 불신을 야기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으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의 명단은 그 비극의 깊이를 더욱 절절하게 느끼게 합니다. 오대양의 교주 박순자를 비롯하여 그녀의 장남 이영호, 차남 이재호, 그리고 딸 이경진 등 직계 가족들이 함께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외에도 박순자의 광적인 믿음과 통제에 휩쓸려 소중한 생명을 잃은 수많은 신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누군가의 사랑하는 아들, 딸, 부모, 친구, 형제자매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억울하고 참혹한 희생은 사이비 종교의 잔혹한 실상을 전 국민에게 고발하며 우리 사회에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겼습니다. 그들이 겪었을 고통과 절망은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오대양 집단 사건은 사이비 종교의 광적인 행태와 그로 인한 비극이 얼마나 참혹하고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우리 역사상 가장 어두운 단면 중 하나입니다. 32명의 무고한 생명이 억울하게 희생되었다는 사실은 시대를 넘어선 변함없는 아픔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타인의 말이나 주장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항상 합리적인 의심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정신적으로 소외되고 나약해진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어 이들을 유혹하고 착취하는 사이비 종교의 위험성에 대해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해야 합니다. 오대양 사건이 남긴 뼈아픈 교훈을 절대 잊지 않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노력하며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